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러시아 선박이 해안에서 약 1200에서 1300m 떨어져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바이트해를 하이브리드 전쟁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유조선 아래 숨겨진 도청 장치, 어선으로 위장한 사보타주, 해저를 스캔하는 스파이 선박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영국 해협까지 크렘린은 이 경로를 따라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고 GPS 신호를 방해하며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헬싱키, 스톡홀름, 그리고 베를린은 바이트해에서 러시아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크렘린에 맞서는 것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외교관들만이 아닙니다. 해안경비대 선박, 특수작전팀, 국제해양법을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강철 같은 스칸디나비아 블록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1400척의 그림자 제국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공해에서 무방비 상태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우스트루가의 항구는 더 이상 수출의 관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썩어가는 거대한 주차장, 묘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회색 지대에 머물며 탐지를 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 푸틴의 함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려는 시도였다. 사건의 중심지, 핀란드만으로 가보자. 12월 30일 밤 러시아 선박 피트버그는 폭풍을 핑계로 그 전략적 해협에 닻을 내렸다. 목표는 피난이 아니었다. 선장은 엔진을 계속 가동하고 무거운 닻을 쟁기처럼 해저를 가로질러 끌면서 해양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목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엘리사 데이터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정확하게 절단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술적 결함을 주장하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핀란드 국경 수비대가 외교적 항의가 아닌 승선 작전으로 대응했습니다. 특수작전팀이 배에 승선했을 때 선장의 선실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항해 일치가 압수되고 승무원들은 수갈이 채워졌다. 이는 나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러시아 구병 선박이 국제해역에서 공식적으로 사보타주 혐의로 압류되었다. 그날 밤 모스크바의 면책 특권이 깨졌다. 이 봉쇄는 단순히 경찰과 해안 경비대의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는 막대한 군사적 억지력이 있다.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더 스톱은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28만 명의 군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새로 획득한 64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62대의 F-18 전투기로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 중 하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톡홀름 측은 유럽연합의 전면적인 지원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즉, 러시아 선박의 항구에서 물조차 제공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수년간의 하이브리드 위협, 스파이 활동, 영공 침해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모든 움직임은 동등한 힘과 결단력으로 군사적 배응을 받습니다. 발트해의 이 벽은 종이가 아니라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북쪽의 충격파는 열흘 후 독일 남부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속한 타비엔 유조선은 덴마크 해협을 통과해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를린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배가 독일 해역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 무장한 독일 해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똑똑한 무기인 환경법을 사용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차가운 명령이 내려왔다. 보험이 없습니다. 당신의 배는 고철입니다. 통과가 금지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압류될 것이었다. 러시아 선장은 어쩔 수 없이 배를 180도 돌렸다. 유럽 국가가 러시아 유조선을 물리적으로 되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유턴으로 러시아의 물류 라인은 공식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독일이 남쪽에서 문을 잠그는 동안 스웨덴은 북쪽에서 무대에 올랐다. 무기를 실은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선박 아들러는 엔진이 고장났다는 거짓말로 스웨덴 해역에 숨으려 했다. 그들의 목표는 검사를 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웨덴 해안경비대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 선박은 미국에 의해 추적되었다.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정부는 자정에 포위되었습니다. 스웨덴은 고장났다면 고쳐질 때까지 여기 머물러야 한다며 그 배를 억류했다. 러시아의 교활함은 통하지 않았다. 그 배와 탄약 화물은 스웨덴 해역에 갇혔다. 발트해에서 패배한 푸틴은 이번에는 브리스톨 해협의 극북에서 운을 시험했다.
그는 몇 주 전 미국과 영국이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압수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푸틴은 브리스톨 해협에서 무작위로 지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는 영국을 미국, 캐나다, 유럽과 연결하는 5개의 거대한 해저 데이터 케이블 바로 위에 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 선박 시니고르스크가 중요한 해저 케이블 바로 위에 영국 해역에 정박했을 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제 무관용 원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영국의 대응은 외교적 소환이 아니라 즉각적인 군사 개입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출동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푸틴은 궁지에 몰렸다. 그의 비밀 파괴 작전은 하나씩 실패하고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비밀 수중 전쟁은 브리스톨 해협에서 벽에 부딪혔다. 2026년 1월 27일 아침, 러시아 선박 시니고르스크가 대서양 횡단 케이블 바로 위에 정박했습니다. 푸틴은 이 전략적 라인을 끊어 서방을 암흑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해역에서의 파괴 시도는 즉각적인 대응을 받았습니다. 영국 해군의 와일드캣 헬리콥터가 그 선박을 포착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닻을 옮기든지 아니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든지. 시네고르스크는 탈출했지만 이 움직임은 러시아의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14개의 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쳐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발투해서 차단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푸틴의 해적선들에게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강경한 태도가 덴마크에 필요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덴마크는 국제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 안전을 이유로 해협을 통과하는 쉐드우플리 선박을 정지시키고 검사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제재 목록에 있는 좀비 탱커의 자국 해역 통과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완전한 물류 악몽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화면의 지도를 주의 깊게 보세요. 이것이 푸틴의 최악의 악몽에 대한 지리적 증거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폴란드. 예외 없이 발트해의 모든 해안은 이제 나토 영토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는 러시아 선박은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나토 터널을 통과해야 하며 그 터널의 출구는 이제 닫혔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전략적 움직임은 에스토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국제법이 그에게 부여한 가장 강력한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접수역 카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영해는 12마일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나 인접수역을 선언함으로써 에스토니아는 그 통제를 24마일까지 확장합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사이의 거리는 이미 좁습니다. 두 나라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그 사이에 국제수역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러시아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는 물리적으로 사라집니다. 러시아의 운신의 폭은 제로로 떨어집니다. 이는 러시아 전체 에너지 물류에 걸쳐 파괴적인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PPR 글로벌의 현장 분석과 OSINT 데이터는 시네고르스크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오작동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하이브리드 공격 시도였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것은 러시아 국기를 단 화물선 시네고르스크가 서머쉿 해안의 마이네드 앞바다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양 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배는 화요일 밤 오후 11시경 브리스톨 해협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선박의 정박 위치입니다. 시네고르스크호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을 연결하는 5개의 거대한 해저 데이터 케이블에서 1마일도 차이 안 되는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이 선들은 뉴욕과 세계를 연결하는 TGN 아틀란틱 시스템과 캐나다로 확장되는 EXA 익스프레스를 포함한 중요한 통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OSINT 분석가들이 선박의 기록을 조사했을 때 더 깊은 연결이 드러났습니다. 시네고르스크의 이전 기항지는 러시아 북부 함대의 주요 본부인 아르한겔스크였습니다. 이는 화물선이 실제로 러시아 군사 정보국을 위해 일하는 트로이 목마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러시아 선원들은 보안 수리라는 구실로 케이블 위에서 14시간을 기다리며 지도 작성 및 보청 장치 배치를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방부는 즉시 이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먼저 GHMGC로 등록된 해안 경비대 감시 항공기가 배 주위를 반 시간 동안 선회하며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진짜 타격은 요빌턴 왕립 해군 항공기지에서 왔습니다. 시베놈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와일드캣 공격 헬리콥터가 호출부호 탈론 1로 비행하며 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낮게 비행하며 러시아 승무원을 겨냥했을 때 즉시 오작동이 해결되었습니다. 러시아 선박은 신속히 닻을 올리고 공해로 도망쳤습니다. 이 개입은 서방이 더 이상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권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방장관 존 힐리가 말했듯이 영국은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푸틴의 해적선을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상작전 구역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발트해에서의 작전 압박이 단지 몇 척의 배가 항구로 끌려가는 것에 그쳤다면 모스크바는 이를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난 일은 러시아 경제의 생명선인 석유 수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규모 질식 전략의 시작입니다. 러시아의 유로 오일 약 30%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의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트루가 항구에서 선적됩니다. 이 유조선들이 대양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관문은 덴마크 해협입니다. 스토어벨트 다리의 하부는 러시아에게 생사에 관한 물류 문제입니다. 이 해협이 닫히거나 통과가 지연되면 러시아는 석유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정들을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는 흐르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우스트루가 항구에 집중해 봅시다. 이 항구들은 경제의 주요 동맥으로 러시아 원유 수출의 5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항구들은 기능하는 무역 관문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선박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선박들이 들어올 수 없고 내부에 있는 선박들은 출항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류 방정식은 무자비하고 가차없습니다. 유조선이 발트해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항구에서 석유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석유를 가져갈 수 없다면 해안에 배형 저장 탱크가 가득 찰 것입니다.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재앙적인 선택지입니다. 유정에서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유전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단순히 밸브를 잠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정들이 압력을 잃고 얼어붙어 이전의 생산성을 결코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이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키예프 경제학교와 CREA의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출 수익은 전쟁 시작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도의 수입은 유조선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40% 감소했습니다. 왜일까요? 스웨덴 해안에서 엔진 고장을 핑계로 대기 중이거나 덴마크 해협에서 검사를 위해 지연되거나 핀란드만에서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러시아 석유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립니다. 모스크바는 이제 이미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던 석유를 배송 보장이 없는 위험한 상품으로 거의 손해를 보며 판매해야 합니다. 이것은 크렘린의 전쟁 예산의 핵심에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리고 경제적으로 질식된 모스크바는 국가의 진지함을 완전히 포기하고 해적 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발트해 해저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이러한 공황과 절망의 결과입니다. 이글 S 사건은 이러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쟁의 가장 명백하고 노골적인 예입니다. 이 배는 핀란드만에서 에스트링크, 이 전력 케이블을 우연히 절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외교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이글 S호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특수부대가 헬리콥터로 배에 착륙하여 다리를 급습하고 승무원을 무력화한 후 배를 장압했습니다. 이 작전은 발트해에서 회색지대 기간의 종식을 알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보타주를 저지른다면 당신의 배는 압류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러시아의 이 강경한 벽, 이 봉쇄에 대한 반응은 독일 하늘에서 목격된 절박한 간첩 활동이었습니다. 독일 영공에서 2,000대 이상의 미확인 드론이 탐지되었으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군사기지 상공에서 발견된 것은 하늘에서의 러시아의 무력함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드론은 라갈과 HAB 돌핀과 같은 러시아 민간 선박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의 중요한 인프라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잃어버린 해군 전쟁을 보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독일은 이제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적극적인 전쟁 전선으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베를린의 군사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그림자 함대 선박 대부분이 기술적으로 항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방은 이제 미사일이 아닌 훨씬 더 교묘하고 효과적인 무기, 즉 법률로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법률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1400척 그림자 함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전 세계에서 수집된 20에서 30년 된 방치된 녹슨, 보험에 들지 않은 고철로 이루어진 좀비 함대입니다. 서방은 이 위험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는 모토 아래 러시아의 군사 자금을 목조르는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트해에 군함을 보내면 나토와 충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들은 하나씩 사냥당할 것입니다. 푸틴은 발트해에서 완전히 갇혔습니다. 이 유조선들이 멈추는 지점에서 본국의 붕괴로 인한 시민 불안이 시작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에서 대기 중인 모든 유조선은 크렘린의 금고에 들어가지 않는 1억 달러와 전선의 병사들에게 도달하지 않는 탄약을 의미합니다. 발트해 관문이 막히면서 러시아는 무력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대체 경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북극해와 무르만스크 항구입니다. 테비안호가 독일에서 되돌아와 북쪽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은 이러한 강제 이주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무르만스크는 해결책이 아니라 물류적 자살입니다. 발트해 경로는 아시아 시장에 짧고 안전하며 저렴하지만 무르만스크 경로는 북극의 얼음으로 덮여있고 폭풍이 많으며 수천 킬로미터 더 깁니다. 이 경로는 겨울철에 핵쇄빙선의 호위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러시아에게 이는 이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석유를 판매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판매로부터 전쟁을 재정 지원할 부가 가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수익은 얼어붙은 바다를 항해하는 비용 아래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포위 효과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럽 중심부에 고립된 러시아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 사이의 해상 경로는 이제 나토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육로로 이 경로를 통제하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해상으로 통제합니다. 러시아의 발트 함대는 사실상 자국 항구에 갇혀 있습니다. 한때 표트르 대제가 유럽으로의 창구로 건설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제 철창으로 둘러싸인 감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탈린만이 닫히면 칼리닝그라드는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군사 보급품, 연료, 식량이 그 지역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나토 해역 내에 갇힌 인질이 되어 이는 러시아 군사 계획자들에게 완전히 충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지도를 조금 확대해보면 발크해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유조선 사냥이나 석유 위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지정학적 변혁이며 발트해가 나토의 호수로 공식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임의 규칙을 바꾼 진정한 전략적 첨재는 에스토니아가 사용한 인접수역 카드입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마르구스 차크너가 외교적 예의를 제쳐두고 역사상 가장 명확한 위협을 발언했습니다. 러시아 석유 수출의 60%가 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며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인접수역을 확장하고 이 경로를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관이 말하는 통제는 외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헬싱키와 탈린 사이에 80km 게이트의 열쇠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토니아가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하면 국제 수역이 사라지고 러시아 선박은 나토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스크바에게 완전한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그림자 함대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피츠버그 사보타주로 시작하여 타르비안의 반전으로 절정에 달한 이 한 달간의 일일 과정은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이야기의 마지막 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나토가 분열되고 유럽이 얼어붙으며 서방이 에너지에 의존하게 되어 굴복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초 얼어붙은 발트해에서 우리가 보는 그림은 이 계산이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파산 상태임을 증명합니다. 독일의 타르비안 유조선 억류와 핀란드의 피트버그 선박 압류는 단순한 국경 통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제국의 꿈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발트해는 더 이상 무역로가 아니며 러시아가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구 없는 함정이며 배들이 썩어가는 곳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에 대기 중인 그 유조선들은 러시아 경제의 미래를 위한 묘비처럼 서 있습니다. 석유는 흐르지 않고 돈은 들어오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발트해는 닫혔고 열쇠는 나토의 손에 있습니다. 300년 전 표트르 대제가 열었던 창문이 이제 푸틴의 야망 때문에 닫혔습니다. 러시아의 해상 지배는 사라졌습니다. 그림자 함대의 전설은 무너졌고 크렘린은 자신의 뒷마당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